해와가지고 앞에 이제 그 자기 정원에 꽂아 놓은 건데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여기서 평생 살 줄 알았어. 이때부터는 우리가 의병이라고 안 불러요. 독립군이라고 부르죠. 지금 우리가 여기 숲속에서 싸우면은 곧 죽는 건 우리도 안다. 하지만 일본의 노예로 살 바에는 자유인으로 죽겠다. 이분들은 며칠 후에 일본 토벌대회에서 다 순국을 하십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제작진들이 이제 사진관 후보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게. 근데 딱 자기 감독 컨셉에 맞는 사진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까지 왔다가 그 앞에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앞에 있는 창고가 너무 이제 딱 자기네들 컨셉에 맞는 거죠. 그래서 창고 주인한테 요거를 우리가 사진관으로 개조해서 영화 찍은 다음에 다시 창고로 우리가 복원시켜주겠다 해가지고 사진관을 세트장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너무 사진관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후에 사람들이 진짜 증명사진 찍으러 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사진관으로 된 거예요, 그게. 창고가요? 네. 어? 자,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신흥동 일본 가옥인데요. 일본 가옥의 특징, 그러니까 이 뭐가 있냐면 옷이 1회가 있으면 일본식 가옥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1회가 뭐냐면 여러분 그 도라에몽 기억하시겠지만 도라에몽이 옷장 안에서 자잖아요. 네, 도라에몽이 옷장 안에서 자요? 그게 옷이 1회가 일본식 드르륵 열면 안쪽으로 푹 들어가 있는 옷장이에요. 보통 우리 료칸 가면 다 옷이 1회라고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불 꺼내고 이렇게. 도코노마가 뭐냐면 그 일본식 정통 가옥에는 항상 있는 건데 아마 여러분 료칸에 주무실 때 벽 쪽에 보면은 한 15cm 툭 튀어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뭐 도자기든지 꽃병 같은 게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그걸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자기 가방 같은 거 올려놓고 하시는데 그 도코노마라고 해가지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일본 가셔가지고 이제 그 료칸에 가서 주무실 때 가이세키 이제 그 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손님이면은 도코노마를 등 지고 이제 앉으시면 돼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돌방이 없잖아요. 온돌방 다다미 있잖아요. 그치. 이 다다미 방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히로시라고 하는 그 포목상이 살던 집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도 이제 그 일본 다다미 문화를 거기서 컸다가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조선의 온돌을 한번 경험해보고 이제 뿅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다미가 깔려있는데 다다미 밑에는 또 온돌이 여기 나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들어가시면은 거실에서 정원, 그 앞에 있는 그 등 같은 것은 다 이 히로시라는 그 인물이 이제 약탈을 해와가지고 앞에 이제 그 자기 정원에 꽂아 놓은 건데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여기서 평생 살 줄 알았어. 이 집이 이제 유명해진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영화 장군의 아들 덕분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거기 항상 나오니까 타짜에도 나오고 백윤식 씨가 나오고.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사진 어디서 많이 보신 사진이죠? 저게 어떤 사진이니까 일병이요. 미스터 선샤인에도 저기 거의 첫 장면에 나왔던 사진이죠. 저기 보면은 한 사람만 지금 다른 복장을 하고 있죠. 네, 가운데. 누굴까요, 저게요? 가운데요. 저 사람. 저 사람은 그 의병이 아니라 대한제국 그 육군 정규군입니다. 저게 어떤 일이냐면요. 1907년에 우리 알다시피 1905년도에 우리가 이제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권만 뺏겼어요. 아직 대한제국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이제 헉헉헉거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나라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 우리가 뭐 주권, 영토 이걸 떠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외교권을 뺏어야 돼요. 한 나라를 먹기 위해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뭐냐면 행정권이랑 군대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스텝 바이 스텝 이거를 하나씩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905년도 을사늑약에는 이제 외교권을 빼앗았잖아요. 1907년, 2년 후에 이제 정미년에는 정미칠 조약이라고 해서 신조약. 일본이 뭘 가져가냐면 뭐 다 여러분 공부하셨겠지만 첫 번째 뭐냐면 행정권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장관은 조선인으로 앉히는데 대한제국인으로 차관을 일본인으로 앉혀버려요. 그런 다음에 차관이 모든 걸 다 통치하게 만들어요. 장관은 그냥 허수아비. 그런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군대를 해산시켜야 되잖아요. 대한제국군. 그래서 정민년 그러니까 1907년도 8월에 당시 이제 이병무라고 해서 최악의
친일파 중에 한 명이에요. 이완용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당시 이제 그 병무 대신,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대한제국 모든 군대를 한꺼번에 해산시킬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시위대라고 있어요. 시위대가 뭐냐면은 그 수도 방위 사령부, 지구로 치면요, 당시 이제 고종 황제와 왕실을 지키던, 서울시를 지키던 군대였어요. 그래서 8월 1일 날 체육대회 한다고 연병장에 무기를 다 놓고 맨몸으로 오라고 시켜요. 근데 그 이병목 이제 지금은 국방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대한제국군 해산, 집에 가라고. 여기에 시위대들이 격분을 해가지고 무기고에 달려가가지고 다시 총을 꺼낸 다음에 대한제국 처음이자 마지막 시가전을 벌여요. 일본군이랑. 어디서? 남대문에서. 당시 여러분, 전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뭘 차지해야 돼요? 고지죠. 그때 서울 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남대문. 야, 너 우리 한번 팀을 이뤄가지고 같이 보자. 야, 남대문 여러분 지금 가시면은 그 지금 남대문 그 예전에 삼성생명 건물 있거든요. 삼성생명 건물 옆쪽에 보면은 정미의병 교전지 표지석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일본군이랑 대한제국군이 교전을 벌입니다. 시가전이에요. 일본이 이제 일본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군대 해산시켰을 경우에 분명히 반발할 거라고, 대한제국군이. 그래서 이미 그 맥심 기관총이라고 돌린 기관총을 남대문 위에 2대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위에서 갈겨버려요.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할 대한제국군들이 아니죠. 일단 시가전을 벌렸는데 이건 안 되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원주, 그 다음에 뭐 강릉, 아니면 파주 이쪽으로 일단 후퇴를 한 다음에 그 각 지역에 있던 의병들과 함께 서울 대침공을 준비를 해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의병이라고 안 불러요. 독립군이라고 부르죠. 왜냐면 정규군, 대한제국 정규군이 일단 들어간 거잖아요. 정식 훈련을 받은. 그래서 대한제국군 출신들이 의병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의병이 아니라 독립군이 되는데, 이 장면이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의거 이후에 대한제국군이 남대문 전투 이후에 이제 각 지역으로 지금 일단 일부 후퇴한 상태였거든요. 의병들과 지금 함께 산속에서 훈련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당시 이제 영국 기자가 수소문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거기 경기도 양평이거든요. 양평에서 있던 그 독립군이죠. 독립군을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숲속에서 싸우면은 곧 죽는 건 우리도 안다. 하지만 일본의 노예로 살 바에는 자유인으로 죽겠다 한 것이 이분들이 남긴 인터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이후에 영국 기자가 그럼 잠깐만 서가지고 포즈 취하시라고, 사진 좀 찍자고 찍고 영국 신문에 실어요. 이분들은 며칠 후에 일본 토벌대회에서 다 순국을 하십니다.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이죠. 일본은 죽으면은 조상신들이 하늘로 안 가고 이 동네에 머물면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신들을 굉장히 친하게 생각을 해요. 신이 일본말로 뭐죠? 카미. 가미카제, 신풍. 그래서 신들을 그냥 친구같이 부르면서 카미상이래요. 규슈 올레 같은 거 가시면 깜짝 놀라는 게, 일본 공동묘지가 마을 안에 있잖아요. 비석만 이렇게 있고 다 화장을 해가지고 여기 동네에 공동묘지가 왜 있냐, 집값 떨어지게가 아니라 동네에 가깝게 있으면 가깝게 있을수록 조상신들이 자기네를 보호해준다고 해서 최대한 마을 안으로 끌어들여요. 당연히 이제 동국사에도 당시 여기 군산에 살던 일본인들이 죽으면은 다 화장을 해가지고 유골을 동국사 그 대웅전에 다 봉안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일본이 패망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결정을 해야 돼요. 저 유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두 파로 그때 나눴어요. 이거를 어차피 다 연구가 있으니까 일본에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하자. 가 있고, 무슨 소리냐, 일본 놈들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이거 갖다 버리자 애요. 어떻게 하실래요? 따놓고 길이길이 욕부르자. 이번에 다시 돌려줬을 것 같아. 아니야. 따놓고 밟게. 이렇게 여기서 의견이 갈리잖아요. 결론은 뭐였냐면은 일본에서 일본에 연락하지 말고 이거를 한 번 더 태운 다음에 그때가 1960년도 해방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태운 다음에 서해 바다에 뿌려버리자. 그래서 다 버려요. 그 소리를 듣고 일본에 있던 연구인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을 태워가지고 서해 바다에 뿌렸다고. 그래서 몰래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자기 조상신들이 이제 유해는 없기 때문에 동국사에 있는 앞에 뜰에 흙을 조금씩 다 가져가요. 그걸 집안에다가 감실이라고 해서 여기도 지금 들어가면 있는데 아까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일본식 가옥의 특징이 뭐냐면 집집마다 뭐가 있냐, 감실이라고 해가지고 신주단지를 모시는 그 공간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동국사에 흙을 퍼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감실에다가 딱 조상신으로 지금도 모시고 있답니다. 조금 더 설명은 동국사 가서 해드릴게요. 가시죠. 이 군산 출신의 굉장히 그 대표적인 작가시죠. 이 최만식 선생님이 쓰신 이 탕류라는 소설이 있어요. 군산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인데 당시 이제 1930년, 40년 이때 군산이 어땠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혹시 나중에 뭐 책을 안 읽으시더라도 유튜브에 탕류 최만식 치면 요약본 같은 거 나오거든요.